안녕하세요. 저는 회계사 일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 소개를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저는 별다른 놀라운 일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다른 점을 뽑아보라면 남들보다 조금 늦었다는 것인데 그건 제가 늦게 태어난 늦둥이라는 것과 결혼이 남들보다 늦었다는 것이었죠. 그것만 뺀다면 참 이상하리 많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고 충격에 쓰러지기까지 했다니 어찌 보면 제가 너무 걱정 없이 살아 그랬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졸도까지 할 만한 일을 겪고 보니 저도 그제서야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고요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덕분에 깨달은 것이 많은 만큼 당시에 복잡하고 힘들었던 제 심경을 여러분들께 전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남매 다복한 집안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난 저는 제일 큰형님과는 무려 18살이 나는 나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부모님도 그 나이에 저를 낳으실 거라 예상하지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저는 덕분에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님, 누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한참 차이가 나다 보니 다른 남매들은 제게 부모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위에 누님, 형님들이 다 해주셨고 어려서는 집안일 한번 한 적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여러모로 부모, 형제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멋모르고 그 사랑을 누리고만 자랐지만 나이 들어 철이 든 뒤에는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늘 빚을 지고 있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른 식구들이 결혼이며 일이며 독립하여 집을 떠났어도 혼자 늦게까지 부모님과 함께 지냈고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 막내 자식은 부모와 함께할 날이 가장 적어서 가장 아쉬움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늦둥이 어리광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아쉬움을 줄이고 싶어서 최대한 어머니 곁에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 되신 어머니 걱정이 들어 더욱 그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다 들어 장가도 안 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네요. 그렇다고 나이 들어 장가 못 간 것을 어머니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때까지 이렇다 할 인연을 만나지도 못했고 결혼에 딱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형님들이 자식돌이 다 하고 계시고 저는 책임감이라는 걸 별로 못 느껴 그러는지 결혼해서 자식 낳아 대를 이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물론 부모님은 다른 이유에서라도 제가 결혼하여 자식 낳아 기르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철없는 자식이 안타까운 부모의 속을 미처 다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뒤늦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평생을 살아온 제 동네에 작은 빵집이 생겼었습니다. 노후된 우리 동네 분위기에 제법 세련되고 귀여운 외관이 눈에 들어왔죠. 자그마한 가게 안에서 고소한 빵 냄새가 풍겨오는 것이 왠지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울 정도였어요. 마침 단팥빵을 별미처럼 즐기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동네 장사도 도와줄 겸 단팥빵이라도 하나 사볼까 하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안쪽이 정신없이 바쁜지 손님이 들어온 줄도 모르기에 저는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빵들을 구경했습니다. 바스락 소리에 뒤늦게 제가 들어온 것을 눈치챈 사장님이 후다닥 나오시는데 밀가루라도 뒤집어 쓴 건지 하얀 얼굴에 아리따운 여자분이 당황하여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사랑을 별로 믿지 않았던 저도 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것을요.
그렇게 혼자 빵집을 운영하는 은주 씨를 만나게 된 저는 그 뒤로 참새 방앗간 드나들듯 그 빵집을 매일같이 들리며 남몰래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세 번째 방문만이 저를 단골 손님 취급하며 아는 체를 해주는 그녀에게 저는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고운 그녀에게 차마 제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당 못할 만큼 커지면서도 그저 흔한 인사 말고는 말 한마디 제대로 붙여본 적이 없었죠. 그때 제 나이가 벌써 30 중반이었는데도 짝사랑을 품은 채 마음은 마치 어리숙한 사춘기 고등학생 같았습니다. 수줍은 마음을 숨기며 그녀를 매일같이 찾아가던 어느 날 저는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유, 젊은 아가씨가 고생이 많네. 혼자 가게 꾸리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남편이 좀 안 도와줘? 남편은요, 무슨. 저 혼자예요. 작은 가게 꾸리는데 누구 손 빌리기도 민망하네요. 혼자라는 그 말에 저는 왜 갑자기 없던 용기가 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 말고 다른 누가 그 소식을 듣고 선수칠까 무서웠는지도 모르죠. 결국 저는 몇 달을 바라만 보던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다 보니 냅다 좋아한다 말할 수도 없고 고백하는 일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몇 날 며칠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용기 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오늘 약속이라도 있으셨어요? 엄청 멋있으시네요. 예? 아, 그게 아니고 저 사장님 혹시 쉬는 날 뭐 하세요? 휴일에요? 그냥 집에 있죠? 왜요? 그날 뭐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단골 손님 부탁 하나 못 들어드리겠어요? 저 그럼 시간 있으시면 저랑 영화라도 보실래요? 제가 티켓이 생겨서요. 갑작스러운 단골 고객의 고백에 놀랐는지 그녀는 아주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찰나의 순간 웃음이 살짝 보였던 것도 같지만 돌아오는 대답으로 보아 제 착각인가 싶었죠. 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날 생각이 없어서요. 영화는 다른 좋은 분이랑 보러 가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죄송하죠. 괜히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눈치 없는 저의 고백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어색해졌지만 혹시나 내가 괜히 미안해하여 전전긍긍하면 어쩔까 싶어 저는 그 뒤로도 빵집을 계속 드나들며 이전처럼 평범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니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결국 마음을 접어야 하나 그러던 차에 제가 그녀와 조금 가까워질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가게 운영이 처음인지 이런저런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그녀에게 회계사인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날은 일이 바빠져 평소보다 늦은 시간 귀가를 하게 됐는데 깜깜한 골목 안에 한 가게만 빛이 나는 겁니다. 저녁 시간이면 일찍이 닫던 빵집이 웬일로 그 시간까지 열려있나 싶어 저는 내일 아침 먹을 빵이나 살 수 있을까 싶어 가게로 들어갔죠. 저 불이 켜져 있어서요. 아직 영업하시나요? 오셨어요? 영업은 끝났는데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내일 아침거리를 살까 했어요. 근데 영업도 끝났는데 이 시간까지 뭐 하세요?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안 들어가 보세요. 그게 제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매출 전표를 좀 보고 있는데 봐도 잘 모르겠네요. 장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것마다 다 공부해야 하네요. 그래도 다른 건 어떻게 하겠는데 세금은 참 어렵네요. 제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세금 좀 아세요? 사실 제가 회계사 일을 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날 일을 계기로 저희는 그저 손님 사장 사이에서 조금은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 이후 저를 어색해하며 더 조심스럽게 대하던 은주 씨가 이후로는 제게 농담이나 사사로운 얘기를 걸면서 저희는 종종 서로의 안부를 챙길 만큼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좀 더 편해졌는지 제게 전에 없이 농담도 던지고 장난도 했고 저는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까워진 것만으로도 참 많은 발전이라 생각했습니다. 은주 씨와 더 가까워진 만큼 저는 은주 씨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절하고 착한 은주 씨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을 단편적으로 봐서 알지 못한다지만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은주 씨야말로 참 속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마음이 알아서 접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도 저는 혼자 짝사랑 중이었는데 그렇게 자꾸 더 좋아지는 마음을 스스로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주 씨는 제게 참 잘해줬네요. 조금 가까워졌다고 그런지 그때는 왠지 은주 씨도 내게 조금 마음이 있다 느껴졌었죠. 그래서 저는 또다시 데이트를 신청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또 곤란한 눈빛으로 애써 거절하려던 은주 씨에게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가벼운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절만 하지 마시고 몇 번만 만나주세요. 딱 3번 만나보시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정말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따로 만나 몇 번 시간을 보내게 됐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짝사랑하던 그녀와 연인이 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은주 씨가 좋은 사람이라 좋은 건지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참된 사랑을 만난다는 생각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갑자기 없던 결혼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경우가 영 없는 사람은 아닌지라 결혼이라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말을 꺼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1년 4계절을 만난다고들 하기에 저도 딱 1년을 만나고 그녀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나 은주 씨랑 결혼하고 싶어. 물론 당장 결혼하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었고 이제는 그 진심을 알려주고 싶어서 은주 씨만 좋으면 우리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자. 저의 고백으로 관계가 시작됐지만 그래도 그동안 서로 행복했다 생각했습니다. 별 재미도 없는 제 농담에 늘 환하게 웃는 그녀의 웃음이 절대로 가식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인 건지 제가 결혼 얘기를 꺼냈던 날 은주는 당황해하며 말을 얼버무리려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거절 의사에 저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지 모르지만 연인 간의 진심을 알기에는 결코 모자란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문제라 제 결혼 얘기에 그렇게 난색을 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연애는 몰라도 결혼 상대로는 별로인 건지 혼자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죠. 그래서 제가 연락도 없고 가게도 찾아가지 않자 결국 은주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꼭 할 말이 있으니 만나달라는 그 말이 왜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어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에 저는 가기 싫은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욱 씨,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만나면서 계속 얘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만날수록 정욱 씨가 좋아지는 바람에 나도 용기가 없었어. 그래도 절대로 내가 처음부터 숨기려고 한 건 아니야. 나도 이런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고 힘들었을지 조금만 이해해줘.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비장한지 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서야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평생 혼자 살 작정이었어. 그래서 아무 연고 없는 그 동네에서 가게를 차렸고 이전에 나는 잊고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어. 그래서 처음에 정욱 씨가 마음에 들어도 절대 표내지 않았고 나한테 매번 고백하는 당신 마음 받아주지 못했어. 나라고 사랑하고 싶지 않았겠어? 하지만 이혼녀 딱지 붙은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연애를 하겠어. 처음엔 3번만 만나달라는 부탁에 3번으로 끝내려 했는데 이미 생긴 마음은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 내가 싫어 나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이혼녀라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워 혼자 이 길 선택했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왠지 기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한눈에 반한 그 사람도 나를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게 그 사람이 이혼녀라는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물론 놀라기는 했습니다. 별 고생해보지 않을 줄만 알았던 은주가 결혼하고 이혼까지 했다니 놀랄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녀도 혼자이고 우리가 불륜도 아닌데 그게 뭐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란 마음을 애써 숨기려고 구태여 말을 보탰습니다. 이혼이 범죄도 아니고 그게 뭐 어때서.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 이혼에 대한 인식이 나쁘니까. 정욱 씨는 결혼도 안 했고 집안에서도 걱정하실 것 아니야. 글쎄,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인식이 어떨지 걱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설명드리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도 아이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은주가 용기 내준 만큼 앞으로는 내가 은주 지켜줄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결혼 못하겠다는 거면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결혼하자, 은주야. 저는 미혼이고 자신은 이혼녀라 결혼까지 생각하기 어렵다는 은주를 설득시키며 저는 드디어 결혼 약속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바라기만 했던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저는 잠들지 못할 만큼 흥분 상태였습니다. 물론 결혼은 저희 둘만의 일이 아니기에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지만 말입니다. 은주가 이혼하게 된 사연에 은주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게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분이신 어머니가 이혼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지, 혹시나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아닐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어머니는 저의 결심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걱정이 많으셨지만 그동안 제가 봐왔던 은주의 성품과 됨됨이를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진심을 전했기에 처음엔 걱정이 더 크셨던 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하루빨리 며느리 될 사람을 보자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아마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 포기했던 늦둥이 아들의 결혼을 반기시는 마음에 큰 결심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직접 예비 며느리를 만난 어머니는 참 기뻐하셨습니다. 은주는 누가 봐도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어머니도 은주가 마음에 쏙 드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 허락을 받아낸 저는 곧장 예비 처가에 달려가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저희의 결혼 소식에 예비 처가에서도 우려가 참 많으셨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었기에 따님의 재혼이 더욱 걱정되실 수밖에 없으시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평생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건지 두 분 앞에 열렬히 설명해드리며 어떻게든 저의 진심을 전해보려 애를 썼습니다.
물론 제 속을 꺼내 보여드리기 전에는 제 마음을 전부 아실 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저의 노력이 두 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내고 결국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재주 없는 글로 설명하려니 몇 줄 되지 않는 짧은 단락이지만 그간의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는 과정에 시간도 노력도 많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그 와중에 우리 두 사람의 신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랑 안에서 결국 그 일을 해냈었고 드디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졌다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꿈꾸던 결혼 생활 그 자체였으니까요. 사실 사랑의 마음이 뺏겨 결혼을 갈망하면서도 저는 한켠으로는 또다시 혼자 되실 어머니 걱정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벌써 80세가 넘어 지긋한 나이가 되신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은 방치나 마찬가지의 합가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욕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내에게 말을 꺼내기조차 쉽지 않았는데 아내는 그런 제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건지 제가 고민하는 사이 먼저 말을 꺼내주더군요. 정욱씨, 신혼집 따로 알아볼 생각이면 그러지 마. 응? 무슨 말이야? 그럼 자기 집에서 지내자고? 아니, 우리 어머니 모셔야지. 뭐? 혹시 내 고민 알고 있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고민할 일이야? 당연히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나 어머니랑 가까이 지내면서 예쁨 받고 싶어. 내 사정 다 아시면서 받아주신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막내 며느리로서 최대한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 아내는 저와 어머니를 걱정하여 먼저 합가를 제안해줬고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아내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됐고 식구가 늘어난 만큼 행복은 배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막내 며느리를 보신 어머니는 그렇게 행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것을 보셨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행복하시다는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참 예뻐하셨고 아내도 그런 어머니에게 참 잘했습니다. 무심한 아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기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죠. 저희가 아이만 낳으면 더할 나위가 없었을 텐데 아쉽게도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혼이나 다름없는 결혼 3년 차였지만 그래도 둘 다 나이가 있기에 조급한 것은 사실이었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던 사이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늦손주를 기다리셔야 할 어머니가 그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시고 말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이에 비해 건강하셨는데 노화는 어머니도 어쩌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나이 들어 여기저기 잔병에 합병증까지 오게 되며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습니다. 딱히 무슨 병명이 있는 것도 아니라 치료할 방법도 없고 혼자 거동이 어렵게 되셔서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아내는 이번에도 제 고민을 덜어줬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 챙길게. 뭐?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하려고? 가게가 문제야? 가게야 닫았다가 나중에 열 수도 있는 거지만 어머니는 기다려주시지 않잖아. 내가 지금 소홀하면 나중에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래. 아이, 그래도 왜 당신이? 하려면 내가 해야지. 나랑 당신이랑 상황이 같아? 나는 사장이지만 당신은 직원이잖아. 잘릴 걱정해야 하는 당신은 그냥 열심히 회사나 다녀. 어차피 나도 좀 쉬고 싶었고 어머니한테 살림도 좀 배워야지. 결국 아내는 어머니를 위하여 가게 문까지 닫았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효부가 어디 있을까 싶다며 어머니는 애써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한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정성을 알아주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고 저희 사이에 아이까지 보셨으며 하는 욕심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결국 저희를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이듬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그래도 호상이라면 호상이었네요. 제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남들 사는 만큼 살다 가셨고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떠나셨으니 어쩌면 어머니는 마지막 행복을 누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남겨진 자식들 슬픔은 어쩔 수가 없는 건지 저와 아내는 같이 지내던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꽤 오랜 시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어머니 흔적이 어찌나 많은지 아내는 아직 집안에서 어머니 향기가 나는 것 같다며 환기 한번 하기도 아쉬워하곤 했었네요. 그저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 하려는 줄 알았던 아내는 제 생각보다 어머니를 깊이 아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위로가 됐고 그러다 보면 차츰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건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내에게 큰 병이 생겼습니다. 여보, 나 암이래. 담담하게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암이라니? 농담하지 마. 재미없어. 농담 아니야. 진짜 암이래. 자궁경부암인데 발견하기가 어려운 병이라 이미 손 쓸 수가 없대. 나 얼마 안 남았대, 여보. 병원이 어디야? 거기 돌팔이 아니야? 나랑 같이 가보자. 가서 내 귀로 직접 들어야겠어. 그러지 마. 당신이 그러면 나 더 힘들어져. 애초에 나 혼자 다녀온 게 왜 그랬겠어. 나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병원 다니다가 조용히 준비하고 싶어. 무슨 준비를 한다는 거야? 당신 왜 그래? 그래도 같이 노력해야지. 내일 나랑 다른 병원 가보자. 응? 제발 그만해줘. 당신이 계속 그러면 나 얘기 꺼낸 게 너무 후회스럽고 나를 자책할 것 같아. 말 안 하려다가 나 병원 다니는데 혹시 당신이 오해라도 할까봐 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부탁할 건 다른 건 없어. 그냥 나 혼자 병원 다니게 해주고 나한테 병 관련해서 묻지 말아줘.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제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내는 제가 병원에 따라가는 것도 싫고 자신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다며 저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며 병원 치료를 받고 싶으니 이해를 해달라 말했죠. 글쎄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토록 착한 제 아내라면 저는 달리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보다도 믿는 내 아내였으니 그 마음이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죠. 그동안 내가 아내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같이 고통받기 싫었던 건지 아내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내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곁에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직접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아내가 머물고 있는 처갓집에 음식이며 약 되는 것들을 가져다 놓고 장모님께 몰래 소식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정말 죽을 병이라면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 내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보다 힘들 아내를 떠올리며 아내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나 같아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것 같기에 어느 정도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기에 그나마 사라졌던 것 같네요. 하지만 불과 얼마 뒤 갑자기 끊겨버린 아내의 소식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루아침에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고 처갓집에서도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냐는 제 물음에 장인 장모님은 모르겠다는 말씀뿐이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거네. 병이 어디 몸만 아픈 일인가? 마음이 더 힘들겠지. 그러니까 자네도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게. 응?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이 어딜 갔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정말 왜들 이러세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뭐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 자네가 모를 게 뭐가 있겠나? 우리도 답답해서 그렇지, 답답해서. 그럼 제발 뭐라도 좀 알려주세요. 저 그동안 남편 떠나서 치료하겠다는 시한부 아내 믿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장인어른이라면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도 자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정말 모른다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고 믿고 있던 저였는데 하루아침에 소리도 없이 사라진 아내의 행방에 저는 더 이상 견뎌낼 인내가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답 없는 처가댁을 뒤로하고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알려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제가 아내의 흔적들을 뒤져 병원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매일같이 들락거렸으니 카드 내역서만 확인해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제 예상대로 아내의 카드 내역서를 뒤지니 병원 기록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그냥 아내 말 무시하고 병원이라도 한번 가볼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게 정답이라 생각했는데 아내가 없어진 그 상황에는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전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아내가 다니던 병원으로 찾아간 저는 어느 날 아내의 메모에서 봤던 의사 이름을 떠올려 아내의 주치의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한 이름이 맞았는지 흔적을 따라 찾아간 그 병원에서 그 의사의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강은주 환자 남편입니다. 늦게 찾아뵈서 정말 염치 없지만 제가 사정 때문에 그동안 환자 상태를 몰라서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강은주 씨 남편 되신다고요? 근데 강은주 환자라뇨? 예? 강은주라고 모르시나요? 여기 이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갸웃하던 의사가 제가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단순한 착각일 거라 생각했던 저는 제게 설명하는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 예. 그 강은주님 알죠? 근데 그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신데 그 남편분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아니,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라고요? 그럼 선생님께 치료받던 환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아드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 안 그래도 제가 아드님 치료 때문에 아버님도 모시고 오라 말씀드렸더니 그 이혼한 지 오래라 그럴 수가 없다 그러시던데 아드님이 아프신 건 모르셨습니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고 아내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팠다는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아내 걱정에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아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얼마 뒤 눈을 뜬 제 옆에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왠지 그 모든 것이 꿈 같다는 생각에 저는 그 상황이 현실인 줄도 몰랐죠. 제 손을 붙잡고 소리를 참으며 울고 있는 아내의 손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좋아 손을 더 꾹 잡자 그 기척에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절 쳐다보더군요. 여보, 일어났어? 이상이 없다는데 왜 안 깨어나나 해서 나 정말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 이거 꿈이야? 아니면 진짜 당신이야? 당신 정말로 아들이 있었어? 당신이 아팠던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아팠던 거였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100번을 말해도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는 얘기 말고 설명을 좀 해봐.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힘없이 묻는 제 앞에서 아내는 기어이 오열을 하더니 한참 뒤에야 제게 진실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염치 없네. 이혼 경력을 말할 때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예전 그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생각 없이 아이는 없으니 다행이지 않냐는 말에 아내 표정이 좀 이상했던 것도 같은데 당시에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미처 신경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내가 이혼했다는 말을 하면서 아이가 있다는 말도 하려고 했었어. 할 말을 외워갔는데 당신이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 뒤에는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 욕심에 혹시 당신이 실망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나 비겁한 거 맞고 이기적인 거 맞아. 당신 만나면 끝없이 욕심이 날까봐 아예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당신한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사실대로 다 말하면 내가 당신 버릴까봐 그게 그렇게 겁이 났어. 나는 당신한테 대체 뭐였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혼하면서 전 남편한테 애를 뺏기고 나는 아이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열심히 살았어. 그 집 식구들 생각하면 불가능할 거란 걸 알면서도 그것만 희망으로 삼으면서 살았다고. 근데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났고 나도 당신이랑 새 출발을 하고 싶어졌어. 당신이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려면 우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내 아들을 다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애초에 다시는 못 볼 아이였으니까 다 잊으려고 했다고. 근데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도 차마 내 자식을 버릴 수가 없었어. 아이가 2살 무렵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던 아내는 그 뒤 시댁의 아이까지 뺏기며 이혼을 당해야 했고 남편과 남편의 새 여자가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키울 거라는 그 말만 믿고 살았답니다. 그래도 그놈이 지 자식은 끔찍이 예뻐했어서 심지어 그 여자랑 둘째도 안 만들고 아들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었어. 애초에 혼인서약도 저버린 놈을 내가 뭘 믿고 믿었던 건지. 결국 자기도 둘째 만들고 이제는 아이가 아프니까 그 여자가 더 못 키우겠다고 했다나 봐. 몇 년 만에 연락 와서 나더러 아이를 다시 데려가라 그러는 거야. 당황스러웠지만 당장 아이를 데려와야 했어.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놓고 병원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나 당신이랑 이혼해야겠다 생각했어.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그런 고민도 안 했겠지만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다 밝힐 수도 없고 아이가 몇 년이나 병원 생활을 할지도 모르는데 당신한테 남의 자식 책임지게 할 수가 없었어. 그냥 다 내 업보고 내 책임이다 싶어서 이혼하자 하려고 했어. 그냥 이혼하자 하면 당신 이해 못할 거 뻔하니까 죽을 병 걸렸다는 핑계로 서서히 멀어졌다가 죽기 전에 소원이라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려고 했어. 근데 나도 너무 이기적인 게 내 입으로 당신한테 이혼하자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더 아프고 나도 정말 죽고만 싶었어. 그래서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이랑 여행을 갔는데 그 사이에 당신이 그 얘기를 알아버린 거야. 아내의 모든 말을 들은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입장에 서면 아내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내 생각을 하자면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섭섭함과 실망, 미안함과 애잔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결국 당장 아내에게 뭐라 말을 할 수 없었던 저는 당분간 시간을 달라 말했습니다.
그런 제 말의 의도가 당연히 이혼이라 생각한 아내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으니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 말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는 아내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아내가 참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 몰래 아내의 아이를 몇 번 찾아갔고 아이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 전까지는 계속 병원 신세를 지어야 했죠. 현대의학 덕분에 이식만 한다면 희망이 있었지만 이식이 쉬운 일도 아니기에 난치병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보통 이식일 받기까지 늦으면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연명 치료만 받으며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어린 몸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삶을 갉아먹는 일이나 비슷했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그 아이를 보자 저는 마음속에 뭔지 모를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제가 아내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했던 그때 그 기분이랑 비슷한 것 같았네요. 그 뒤로 한참 동안 혼자 고민의 시간을 보낸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하고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사이 더 야위어 보이는 아내는 제 앞에서 눈물을 참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내가 왜 한 번에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는지 늦은 후회가 들더군요. 당신 진심이 뭐였던 간에 나를 속인 건 정말 잘못한 일이야. 알지? 알아. 다시 한번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마. 당연히 용서 못하지. 우리 결혼할 때 서로에게 진실하자 말했는데 그걸 어겼으니 어떻게 쉽게 용서해. 그럼 당신도 당신 잘못한 거 알고 있으면 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뭐든 말만 해. 그럴 준비 되어 있어. 위자료를 달라면 위자료도 줄게. 그래. 그럼 오늘 당장 집으로 돌아오고 당신 아들 내 호적에 올리자. 내가 정식으로 입양하고 내 아들로 키울 거야. 제가 정말 무슨 벌이라도 줄 거라 생각했는지 아내는 제 말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이혼 안 하냐고 100번을 물어보는데 제 입이 아플 지경이었죠. 내가 당신 얻으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당신이랑 이혼을 해. 그리고 저렇게 귀여운 아들을 그동안 숨겨둔 것도 괘씸하고. 당신 아들, 아니 우리 아들 이제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야.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꼭 낫게 만들 거야. 결국 저희는 조금 늦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며 다시금 신뢰를 쌓게 됐고 다시 가정의 평화를 되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게는 아들이 생겼고 저는 아내에게 한 약속처럼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며 온갖 방법을 수소문했고 저희 부부의 노력 덕분에 아이는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보다 2배는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신 것처럼 아내도 아이도 생겼으니 늦둥이 아들 걱정하며 떠나신 어머니도 이제는 저곳에서 편안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